네, 올해 대선 이제 6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 발걸음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나란히 청년층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대선 지금 모습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양강 후보의 청년 공약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월세 사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주겠다. 그래서 최대 5년 전에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2월 제도를 도입하겠다. 지금 월세 공제 제도 있지만 그렇게 실효성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책은요? 그게 그러니까 주로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를 겨냥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네. 보는 건데. 글쎄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당연히 청년 다가갈 때 지금 청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민주화나 진보 같은 거대 담론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과 합쳐져 가지고 그냥 이익을 많이 따져요. 자기 이익을 많이 따지는 예. 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당신들에게 이런 이익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월급 올려달라는 거고 취직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알면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을 텐데 문제는 그 1인 가구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월세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청년들이 많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소수 있을 텐데 또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님은 예. 디지털 플랫폼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지를 갑자기 바꿀 청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꾸준히 이렇게 청년들한테 나는 당신들을 신경 쓰고 있고 당신들을 소수 하나하나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 청년들 일부 쏟아 보면은 70%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얘기하고 전체 지지율 합쳐 보면은 50% 초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50%가 안정했다는 거예요. 예. 항상 후보들은 그렇습니다. 40대, 50대, 60대는 이미 잡은 물고기는 미끼 잘 안 주잖아요. 아직 안 잡힌 물고기한테 미끼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월 달 내내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 주거 문제 이런 데에 대한 공약들이 양쪽 진영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다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는 한 방이 있을까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게 이번에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과연 청년들의 맞는 공약만으로 청년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는 좀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보자면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했고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역시 청년 관련된 정책이잖아요. 청년 월세 공제를 통해 가지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방향으로서는 맞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 중에서 소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 전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37%입니다. 네. 그러면 대략 한 710만 명 정도거든요.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실제로 청년 소득이 올라가는 정책이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실제로 직업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출발할 때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으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문제를 가장 주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개념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다가올 예, 수가 좀 있는데 쉽게 쉽게 얘기 풀어주셔야겠어요. 말씀하시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왔을 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사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만의 디지털 장관이 실제로 이 정부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로 마스크를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있고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가 실질적으로 그 막힘없이 반영이 되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뭐 복지부도 찾아가고 교육부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요구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가장 원활하게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IT 강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있어서의 국민적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서비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올려내자. 그래서 실제로 막힘없이 그리고 생생하게 요구들을 반영하고 전달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공기관 같은데 뭐 문의사항이나 그런 설명 들을 때 안내에서 걸리는 그런 건 이제 없어지겠네요. 막 그러니까 예를 대기를 들면 오래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지겠네요. 이전에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다산 콜센터라는 네네. 게 생겼잖아요. 네, 120. 그전에는 민원 전화를 하면은 그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그 번호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콜센터를 만들어놔서 콜센터에서 받아서 그걸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콜센터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민원이나 해야 될 서비스를 아예 하나의 통합적 기반으로 제공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그 신년 들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한국리서치, 한국일보가 의뢰한 겁니다. 한국리서치는 이재명 후보가 34.3%, 윤석열 후보 28.7%, 오차 범위가 6.2% 안으로 왔으니까 오차 범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것도 보면 이재명 후보 30.4%, 윤석열 후보 31.4%. 역시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일단 그럼 최근에 나온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를 보면 어제 보도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세 3사 모두 앞섰고요. 지금은 저희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거 보여드리는데 최근에는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게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빠진 거다라는 표현하던데요. 분석 좀 해주시죠. 여론조사 기본적으로 흐름이에요. 네. 흐름인데, 그러니까 수치만 보고 보면은 되게 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2017년 대선 때 한 달 전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35에 38이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10% 정도 했었고 예. 안철수 후보가 35에 38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1, 2년 뒤집어지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이제 저 흐름은 변하는데 네. 다만 그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수치보다는 제가 흐름을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 흐름이 지난 12월 넷째 주를 기점으로 확 한번 변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 흐름 변한 거를 쭉 분석을 해보면 예. 이 흐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팀이 두 계층입니다. 2030 세대는 2030이고 네. 성별로는 50대, 60대 여성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어요. 2030은 왜? 거기는 원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들한테는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릿수였었기 때문에 누가 움직였냐면 남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예. 남자들이 움직인 건데 이들이 어디를 갔냐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이대남은 그 사회경제적 성향이 70대 남성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안철수한테 옮겨간 후보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확 뛰었죠. 두 번째 여성들이 원래 50대, 60대 여성들이 50대 중반에 나와야 되거든요. 40대 중반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 조사들에 거의 동일하게. 이거는 김건희 씨 문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기자회견 내용이요. 기자회견 그 전부터 좀 안 좋긴 했는데 네. 기자회견 이후에 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과연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선거가 자꾸 다가올수록 그 지지율 탄력성 회복이 되는데
우리 탄력성이 회복이 안 됐던 선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예. 2007년 대선이에요. 그때 정동영 후보가 한 번 두 달 전에 딱 실기가 끝나고 나서 전혀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갔는데 예. 그 이유가 정동영 후보가 선거를 고치질 않았어요. 자기의 그 선거운동 흐름을. 그래서 몽골 기병인이 뭐니 해가면서 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선긋게 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참패를 맞이했던 건데 그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제 흐름이 이렇게 변한 거 이 흐름이 한 달은 가요. 그러면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빠졌다고 분석하셨는데 예. 그 이유는 뭐예요? 20대가 좀 20대 남성들이 다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특정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실제로 모든 여론조사의 그 일관된 흐름이 20대, 30대, 33살에서 변이점이 일어나요. 보통 요 13년간의 사람들 보면 남성은 거의 50% 가까이가 윤석열을 지지를 했고 네. 여성은 윤석열 후보 지지가 뭐 6%에서 8%, 뭐 요노밖에 안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떨어졌으면 여성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남성에 떨어진 거 이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네. 이 지지율들이 제가 이번에 방송사무소 조사를 쭉 보니까 거기 성별로는 안 나오는데 남성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빠져나간 것 같아요. 지지율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유가. 젠더 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사회경제적으로 이대남은 70대 남성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사회경제적 정책 때문에 빠져나가진 않아요. 뭐 특히 정책 얘기하신 것도 별로 없고 결국 젠더 문제예요. 뭐 여러 영입 인사들 문제. 네. 두 번째는 이준석 씨가 어쨌든 그 이대남들한테는 자기들의 그걸 받아주는 예. 하나의 통로였는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김태흠 같은 분 철딱선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공당의 대표한테 그 공당 소속의 의견이 철딱선이 없다 그따위 표현을 씁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철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크게 변동이 없고 네. 35, 30% 크게 변동이 없고 윤석열 후보는 빠지는 흐름이 되는 거죠. 김건희 씨 기자회견 그 여러 가지 또 네. 이슈 문제도 있고 선대위나 후보가 또 그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여론조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선대위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 연초에 나온 걸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한 2% 내외의 상승이 있었던 거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5% 내외의 하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 됐던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는 소위 그 김건희 대표 경력 논란에 대한 대응 문제가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지금 선대위 내부에 일정 정도 분란을 보였던 측면들이 굉장히 컸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분들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메시지 기조도 뭔가 저희 이 지지자들, 이 집토끼들을 향한 메시지로 좀 전환된 측면이 있었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성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소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핵심 타겟 저희가 세밀한 타겟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낸 게 부분적인 성과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야 될 그 정치적 기조 이 문제를 좀 분명히 확인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제 후보가 나부터 변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오만해서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았던 점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지지율 문제 있으면 후보가 전광판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지율이라는 것들이 선거운동에 실제로 국민들의 생각, 흐름이라는 것들로 생각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예.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후보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이제 이 선거대책본부의 선대위의 뭔가 변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의 메시지 일정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겠다라고 예.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걸 관리하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변화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오늘 한 것처럼 조금 저희가 이제 그 경선 때 전체적인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선대위가 발족하면서 공약 관련해서 혼돈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공약들을 하나하나 내는데 그 공약의 핵심점들도 실제로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2월 셋째 주부터 사실은 이 여론조사 여론의 흐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3주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주 안에 이것들을 바꿔놓겠다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캠페인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세가 좀 타면서 한 여론조사 세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넘었습니다. 10.3%가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단일화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단일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더 이어간다면 이 지지율이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단일화 언급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송영길 후보 대표가 단일화보다는 협력 얘기를 많이 하죠.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단일화까지는 아니고요. 협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좀 더 협력적이고 광폭 정치를 네. 펼치겠다. 당신도 그 중에 하나의 그 파트너다. 연정 개념인가요? 연정까지는 그것도 연정은 아니고. 이제 직을 줘야 되니까. 예, 예. 뭐 국무총리를 주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협력적인 걸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 단일화 하겠다거나 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일종의 견제구죠. 예. 끝난 다음에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줄게는 의미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일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흩어져 나간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는 방법, 현재 지금 뒤지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하나거든요. 빠지는 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빠진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 빠진.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또 골치가 아픈 게 네. 또 철수 정치냐 이게 지금 정치 생명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철수냐 이 부담이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철수했더니 계속 철수하는 사람만 됐잖아요. 여태까지 네. 별로 이렇게 빚을 못 받자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거대 정당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벌써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2번 시도해서 2번 다 비슷하거나 앞서 나갔는데 졌거든요. 문재인 후보한테 한 번 지고 네. 오세훈 후보한테 한 번 지고 이게 거대 정당의 힘이란 걸 본인이 이제 좀 알 때가 됐을 겁니다. 아마 예. 그것도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못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정계 개편에 흔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흔들거리거든요. 예. 이런 느낌들도 있어서 이 안철수 후보가 선뜻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단일화 문제를 닫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다만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김건희 씨 문제라든가 본인의 설화라 문제든가 이런 전국에서 단일화 전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좀 프레임을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 그래서 상황이에요.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은 반드시 단일화를 제안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띄우려고 할 텐데 글쎄요 이것이 이제 과연 좋으냐? 저기 옛날 문재인 후보 2012년 흐름을 봤을 때처럼 이 단일화 흐름에 안철수 후보랑 잘못 걸리면 자기 메시지를 하나도 못하고 단일화에만 쫓아다니다가 선거를 지키는 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얻고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럼 당에서 지분을 얻는 할 텐데 그 경우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또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네. 뭐 이런 너무나 많은 그 방정식이 섞여 있어서 좀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준석 대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단일화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다. 그냥 윤석열 후보가 전략을 조금 지금보다 좀 수정을 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기에는 이준석 대표 얘기가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선거 캠프 내에서 선거 전략이나 뭐 이 시기마다의 정무적 대응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지금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단일화 얘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실제로 단일화든 연대든 뭐 공동정부든지 간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네. 지금 대략 후보 등록이 지금 2월 13일, 14일이거든요. 요 시기를 직전으로 해가지고 단일화 문제가 현실적으로 논의될 거고 더 가면 저희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시점이 대략 2월 28일, 3월 1일 요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단일화든 뭐 연대든지 간에 그 문제가 매듭짓는 마지막 시한을 대충 그 시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권 그래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비율은 굉장히 높아 있는데 우리 후보나 국민의힘 지지도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주력해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우리의 지지율을 정권 교체 하시는 모든 분들에 근접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이제 40%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지지율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예. 그거는 그거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에 예를 들면 단일화 협상을 한다. 그럼 뭘 가지고 협상을 할 거냐. 크게 두 가지거든요. 나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얼만큼 서로 맞아떨어질 수 반영될 수 있는가 하나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내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예. 그걸 지금 논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봤을 때 정권 교체를 한다는 대의에 함께하는 것이고 각자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 동시에 정권을 교체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지금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바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지금은 지지율이 이제 뭐 뒤바뀌면서 좀 상승 추세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30%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자강론하고 맥이 다 있어요. 자강론을 맥이 다 있는데 그게 한 번도 이제 먹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그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선 한 달 전에 보면 대부분 35, 38이에요. 네. 그렇게 40 탁탁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이게 선거 아직 2달 넘게 남았잖아요. 네. 한 달 전에도 그 모양인데 이게 그리고 선거전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보통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40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되는 집은. 네. 안 되는 집은 그 순간부터 이제 정체하거나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부족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고 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명박 후보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이 그랬죠. 예. 이렇게 후보들이 한두 달 전에 40% 넘어가고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 그 안철수 후보는 명백하게 정권 교체와 보수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보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재명 진보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분이 단일화 같은 걸 제안해서 그거 가지고 티카티카 한다? 이거는 굉장히 지지율 앞에서 얻는 건 없는데 뒤로 확 빠지는 게 될 거기 때문에 단일화 같은 거를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